네, 반갑습니다. 독거 투자일지입니다. 올해 마지막 독거 투자일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내년 초에 이제 호치민 베트남에 가거든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있을 거라서 독거 투자일지를 아마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올해 영상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 구독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조회수가 10,000뷰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한 35% 정도는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뭐 좋은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한 1300, 1430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긴 하지만 어쨌든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뭐 한 1월, 2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 환율은 1,500원대 근접하게 될 것 같고 내년엔 1,500원대까지 그 선에서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이제 환율이 1,500원대까지 왔으니까 나라가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유튜버들이라든가 뭐 수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은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그 외화 부채보다 외화 자산이 해외 외화 자산이 더 많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 채권국이 된 거죠. 그래서 빚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돈을 더 빌려준 나라, 자산이 해외에 더 많은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빌려준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학개미, 저도 서학개미잖아요. 서학개미들이 해외에다가 미국에다 투자했는데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원화 환산으로 볼 때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예전에 뭐 1990년대라든가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화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달러 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엄청난 위기고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옛날 한 20년 전 그 옛날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럴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얼만큼 부도가 날 확률이 높은가 이 지수를 보게 되면 거의 역사적으로 최저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들도 달러 환율이 위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외에다가 계속해서 미국 자산을 투자하고 이런 구조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달러원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베네수엘라 얘기하고 뭐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걔네들이 해외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만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막 푸니까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망가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후진국들 그리고 재정 상태가 악성인 나라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경제 시스템, 이런 경제 체력, 기초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막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약간 정치적인 접근으로 해서 이렇게 본인들의 진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감언이설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말에 좀 휩쓸리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런 무식한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IMF에서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돈을 더 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고가 아니라 권고 수준입니다. 이게 만약에 경고라면은 당장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권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줄여라,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올해 GDP 성장률이 0.8% 정도잖아요.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 2%대 중반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낮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돈을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완화적인 정책들을 펼치면서 지출도 좀 늘리면서 GDP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거 GDP를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닥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뱅크런 나듯이 아래로 곤두박질 쳐박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막으려면은 지출을 늘려서 GDP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꼬라 박아서 뭐 0%대까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끌어올리는 게 진짜 힘듭니다. 몇 배의 돈을 더 풀어도 힘든 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라든가 뭐 상인들이,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사업을 하다 망해요. 그래서 막 폐업을 하고 막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 뭔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몇 배로 드는 거예요. 다시 뭐 상가를 구하기도 하고 사람도 뽑고 물건도 사야 되고 이렇게 다시 리빌딩 하는 금액이 훨씬 많아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도움을 받아서 대출도 좀 받기도 하고 나라에서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좀 돌기 시작하면 사업이 다시 원래 궤도로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폐업했다가 다시 시작한 것보다. 아마 제 이야기를 자영업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로 들자면은 우리나라는 팬데믹 때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돈을 많이 풀지 않았죠. 원래 우리나라가 약간 보수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재정 정책을 펼치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제 옛날 유튜브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제 지인이 이제 한식당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그분이 한 얘기가 대략 자영업하는 분들이 나라에서 한 1억 정도는 받았대요. 왜냐면 이게 망해버리게 되면은 인구도 600만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자영업자들이 망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사업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상당히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내수가 죽어버리게 되면 이게 진짜 힘든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싱가포르도 그런 정책을 펼쳤던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제가 볼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정책이라 보고 있고요. 이거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완화적인 정책을 지금 펼친 게 맞고 이게 1%대 중반 그 잠재 성장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정책들을 걷어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이제 정책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외화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출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자산의 100%가 외화 자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출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트북도 바꾸고 뭐 드론도 올해 2대를 사고 카메라도 거의 이제 영화를 찍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카메라도 사고 뭐 렌즈도 몇 개 사고 하면서 올해 지출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의 자산가들이 전체 지출의 소비의 한 60, 70%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서 외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그 양극화라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국가의 전체에 다 안 좋은 건 아니다. 수혜를 받는 쪽들이 있고 피해를 받는 쪽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만 하지 말고 외화 자산을 더 가져가고 더 투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시는데 터키의 예를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터키는 그래도 이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이 극단적인 나라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한 5개월 정도 있었고 터키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터키가 지난 10년 동안 이제 에르도안이 이제 집권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돈을 무진장 많이 풀었어요. 경기를 좀 확장시켜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에르도안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리 대금업자들을 망가뜨리겠다.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라 왔어요. 터키 리라. 요거를 엄청나게 풀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달러와 대비로 리라 가치가 한 10분의 1 토막 나요. 제가 4년 전에 터키 갔을 때, 제가 터키 친구가 있어요. 2004년도에 처음 알았던, 미국 뉴욕에 살 때 이제 알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한 얼마 만에 만난 거지? 한 20년, 18년, 17년 만에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내가 사겠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터키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았어요. 왜냐면 원화가 좀 강세였기 때문에 내가 내겠다 막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터키와 가치가 원화 대비해서도 10분의 1 토막인 거예요. 그 친구는 터키 사람이고 터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국에 대한 그런 그 자랑스러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국의 그런 것들, 애국심이 되게 깊거든요. 뭐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딜 가도 터키 국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에르도안이라든가 케말 파샤, 아타티르크의 그런 그림들이 전국 어딜 가도 다 있어요. 호텔에도 있고 길가에도 있고 막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최고급 호텔, 이스탄불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었나? 5성급 호텔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프라이빗 그 라운지를 저한테 이제 소개시켜주면서 약간 그 친구가 정관계 쪽에 조금 인사가 좀 있는 그런 인맥이 좀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보스포러스 해협이 딱 보이는 멋진 호텔 라운지에서 딱 이렇게 저를 소개시켜줬는데 대접을 해줬는데 물론 돈 제가 냈지만 제가 터키 리라와 가치가 10분의 1 정도 떨어졌다 하니까 표정이 확 심각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게 아킬레스건이잖아요. 터키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터키 리라와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를 볼 때는 거의 20위 안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긴 해요. 터키라는 나라가. 강국은 강국인데 그 에르도안 집권 10년 동안 터키 리라와의 가치가 10분의 1 토막 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터키에서 주가 지수가 16배 올랐어요.
지수 자체가 10배 오른 겁니다. 우리나라 올해 70% 올라서 세계 1위 코스피 그 주식시장이잖아요. 근데 터키는 이 지수 자체가 무려 16배가 올라갔습니다. 부동산도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내년까지는 돈을 좀 풀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그 주식시장 자체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는 지수가 좋을 거다. 물론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좀 있긴 할 텐데 지수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도 내년에는 7천 후반대에서 8천 정도는 충분히 나스닥 가게 될 것 같고, 코스피도 5천은 갈 거라고 봐요. 올해 제가 그 여름쯤부터는 4,000포인트 정도를, 4,000포인트 무난히 간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한 4,200포인트? 뭐 이 정도 간 것 같은데, 돈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풀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연준이 돈을 푸냐 안 푸냐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이런 완화적인 정책, 금리 인하도 뭐 한두 번 더 내릴 거고, 트럼프가 이제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또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감세 얘기도 분명히 했었고, 또 개인들한테는 뭐 얼마씩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재정이 이제 저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매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5월 달쯤 되면은 셧다운, 정부 셧다운이 그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뭐 제가 볼 때는 4월 달, 5월 달 되면 또 셧다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풀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증시라든가 이런 자산시장 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집 있는 분들은 집 팔고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가시고, 가능하면 달러 자산을 갖고 가시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여름쯤만 하더라도 환율이라는 게 1,300원대 중반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사실 저도 약간 벙졌는데, 왜냐면 전 늘 말씀드렸던 게 1,400원대가 뉴 노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1,500원대까지 언젠가 갈 거라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4년 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00원대 중반 오니까 저도 약간 벙진 거예요. 그런데 7월달 되면서부터 이게 1,400원대로 복귀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이 미국에다가 그 조공 바치는 거 5,500억 불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을 때였고, 뭐 유럽도 8,000억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나라도 4,500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이 일단 미국한테는 고개를 조아리잖아요. 그래서 5,500불이 당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짓을 먼저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어쨌든 처음에는 4,500불 나오다가 3,500불까지는 내렸는데, 하여튼 이 돈 자체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시바 시게루가 잘렸어요. 당연히 국민들 볼 때도 이걸 막았어야 돼도 못 막았기 때문에 잘린 거고, 그리고 유럽도 8천억 불을 뜯겼죠. 지금 뜯기게 될 예정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은 1,400원대가 위로 올라갔고, 엔화 같은 경우에도 달러엔이 뭐 155, 157, 160엔 가려다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사실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든 뭐 다른 사람이든 아베였든 간에 결국에는 뭐 뜯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이재명이든 뭐 윤석열이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도 결국엔 뜯길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힘이 세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들이 필요했어요. 본인의 치적으로 삼을 만한 가장 만만한 나라들이 결국에는 동맹국들, 우방국들이거든요. 적대국들은 뭐 미국한테 돈을 뭐 주겠습니까? 중국한테 뭐 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뭐 러시아한테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맹국들만 계속해서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이 거의 동맹국들한테 뜯어낸 돈이 2조 원 정도가 되고, 2조 원이 아니죠. 2조 달러죠. 거의 이제 3천조 원이라는 돈이 되고, 이 돈을 가지고 대부분 AI 투자, 미국의 AI 투자, 그리고 뭐 마스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데다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1,300원대 환율이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3,500불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엔캐리 뭐 공포 이런 것들 또 잠깐 또 이상한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게 또 사라지게 된 이유도 결국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원흉은 트럼프지.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트럼프지, 뭐 정치적인 그런 지금 화살을 던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이 좀 에너지 소모가 좀 덜 할 거예요. 화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화가 좀 가라앉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불강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은 잘하는 게 뭐냐면 환율 조작국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줍니다. 어떤 나라들이든 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1,3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위로 쭉쭉쭉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안 해요. 일본한테도 지정을 안 해요. 왜냐면 그래도 양심 있지. 이렇게 돈을 뜯었으면은, 이렇게 돈을 뜯었는데 여기다가 환율 조작국까지 때리면 진짜 완전 양아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정말 최악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이 상태를 그냥 용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은, 관세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5% 정도를 맞게 됐어요. 공히 15%를 맞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한 10% 정도가 빠져주게 되니까 이 관세를 조금 상쇄하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CDS 프리미엄부터 벌써 뛸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외환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 달러 자산이 더 있는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CDS 프리미엄을 그렇게 높이지 않고 막 그걸 사는 상황이 안 된 거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연말 들어서 산타랠리가 살짝 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라든가, 그렇다 보니까 IT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잠잠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오픈 AI는 재무적으로 약간 힘든 상황이고, 많이 힘든 상황이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엔비디아가 오픈 AI를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경영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분을 더 인수하면서 얘네들을 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그렇게 하면은 오픈 AI의 그 재무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경감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GPU 같은 것도 좀 가격적으로 좀 싸게 공급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도 수직 결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엔비디아도 좋죠. 지금 안 그래도 구글의 TPU가 따라오기 시작을 했고, 또 큰 고객 중 하나인 오픈 AI가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제품 퀄리티도 조금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망가지게 되면은 GPU 판매도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를 대서 더 지분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뭐 우선 줄 수도 있고, 그 의결권이 없는 우선 줄 수도 있는 거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든 오픈 AI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픈 AI를 애플이 인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돌거든요. 이게 왜냐면 지금 AI 산업에 있어서 애플이 AI에 너무 뒤처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오픈 AI를 인수해버리면, 한 방에 인수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